이번 주 시장 이슈 짚고 넘어가야죠. 이번 주 시장 이슈라면 제가 봤을 때는 연기금 리밸런싱이 아닌가 싶습니다. 4월 말로 논의가 밀렸죠. 예. 연기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개인 입장에서 많은 부분이 신경이 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기금운용본부에서 이번에 리밸런싱을 좀 진행하자 해서 보통 한 2% 정도 뭐 오차 범위가 있는데 허용 한도를 자산 배분 허용 한도를 2%에서 3이나 3.5%로 좀 늘려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연기금이 한 35% 이상 뭐 수익이 나면서 자산 배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죠. 연초에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 연기금에서 좀 매도를 했고, 야, 그것 때문에 지수가 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청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의의를 제기를 했었는데, 연기금에서 일단, 정부 측에서는 이야기를 좋게 좀 이걸 좀 늘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실제로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이게 4월 달로 논의가 지연이 됐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기금이 앞으로 왜 연기금이 지금 이 허용 한도를 늘리지 못할지 아니면 실제로 늘릴 수 있는데 안 늘리는 건지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연기금이 분명히 2030년이 되게 되면 지금 재원보다는 오히려 연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진다고요. 자, 그렇다면 연기금은 시장이 올라갈 때 좀 자산을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우리가 매도를 해버리면 시장 충격이 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물론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연초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B2가 너무 거세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부에서는 제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뭐 한 1,400조에서 한 1,700조까지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어할 필요가 있어서 했는데, 자, 그렇다면 연기금 조금 우리가 더 깊게 짚어봐야 되겠어요. 연기금은 현재 전주에 위치해 있죠.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위치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쇼핑카이트에 있다. 뭐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주식도 찾고 또 해외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국민연금 내면 그걸 재원을 가지고 잘 운용을 해서 뭐 연금을 지급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주가가 좀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좀 자산을 좀 배분해야 되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만약 주식 투자만 가지고 본다면 주식 투자로 수익이 좀 많이 났어. 그렇게 되면 이 시장도 안 좋은데 주식 투자로 계속 그 자금을 박아넣을 게 아니라 이걸 좀 빼서 뭐 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예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산을 좀 배분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배분 전략인데 배분 전략은 일단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이 있어요. Strategic Asset Allocation 이것은 전략적 자산 배분이고 이건 전술적 자산 배분이거든요. 근데 전략적 자산 배분은 2% 허용 범위가 있다고요. 그리고 전술적 자산 배분은 3% 정도의 어떤 허용 범위가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좀 표현해 보면 지금 작년에 21%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주식에 근데 이게 올해 한 16.8%까지 맞추겠다. 그리고 한 5년 뒤에는 5%까지, 한 15%까지 맞추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16.8%가 기본적으로 목표 비중인데 여기서 전략적으로 자산을 좀 늘릴 수 있는 허용 한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16.8%니까 상한선은 18.8%죠. 그리고 하한선은 이보다 2% 낮은 거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시장이 정말 좋아져서 올라간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해서 전술적으로 그때는 한 3%까지는 더 허용 범위를 더 늘리는 거죠. 근데 연초에 이걸 넘어섰기 때문에 연초에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략과 전술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뭐 6.25 때 보면 뭐 단둥까지 밀어붙여 이게 전략이고, 자, 오늘은 뭐 이번 달은 백마고지만 점령해 뭐 이게 전술이겠죠. 그래서 큰 틀의 어떤 전략과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세부 전술을 가지고 이제 연기금도 주식을 운영하는데, 자, 지금 연기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뭐 상승을 해서 한 수익이 한 35%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이 21.2%가 됐다고요. 근데 올해는 이걸 16.8%까지 좀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장이 좀 올라가다 보니 좀 이렇게 연기금이 많이 줄였죠. 기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을 줄이고 2월 달도 줄이고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데 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 B2에서 삼성전자 샀는데 너희가 매도를 해서 삼성전자나 대형주들 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책임져.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우리 돈으로 연금 내서 하는데 기금 운용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되겠냐? 이제 이런 입장인데 실제로 그 말이 맞습니다. 연초 이후에 한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도했고 외국인이 그다음 매도했죠. 거의 뭐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3분의 2 이상을 매도를 했어요. 연기금은 한 15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럼 연기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다 한 거야. 우리가 다른 국가를 봐. 일본도 보면 우리보다 약간 높지. 근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지금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어.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것이고 연기금도 항변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2029년 30년이 지나고 또 한 39년 정도 되면 국민연금이 사상 최고치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2054년도에는 기금이 고갈될 수가 있으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그때 차익 실현해야지. 팔아. 주식 올라갈 때 차익 실현 못하면 다 빠지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스탠스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4월 달에 논의가 좀 잘 진행이 될 것 같고 설령 논의가 잘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오면 기타 외국인이나 또 잠깐 증시를 떠났던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흐름이 좋아질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되면 좋고 안 돼도 시장만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연기금도 또한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략과 또 이 비투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서 그 부분을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것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기금이 지금 연못 안의 고래로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뭐 신흥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죠. 터키는 금리를 2% 정도 인상을 했고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도 뭐 25bp, 75bp를 인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돈이 많이 풀려서 코로나도 좀 잡히고 혹시 이러다가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을 걱정할 게 아니라 신흥국 쪽의 인플레이션이 먼저 오고 그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했다고요. 자, 그럼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기업들은 당연히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빚내서 기업을 운영하니까. 그럼 당연히 기업들의 어떤 실적은 좀 안 좋아질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외국인들 수급을 좀 제한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최근에 각각 그 상대 통화들도 좀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달러가 좀 강해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신흥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감, 중국은 미중 간의 갈등, 유럽은 지금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 때문에 유로화나 위안화나 뭐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였다고. 이때 상대 통화 달러는 강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집 사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시장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맞습니다. 우리도 이머징 마켓에 속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타 이머징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좀 IMF에서 상향 조정하고 있죠. 한 두 달 전에 비해서 0.5% 늘려서 3.6%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걱정을 안 해도 되냐고 말씀드리는 게 이 달러의 흐름 그리고 이와 연계된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은데 지금 이게 좌측편이 달러 인덱스 차트라고요. 달러 인덱스는 제가 그랬죠. 바닥을 치고 돌아선다. 근데 바로 상승을 하지 않는다. 2분기 때부터는 본격화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 드렸죠. 계속. 근데 최근에 달러 흐름을 보면 달러가 좀 강해졌어요. 근데 원달러 환율은 좀 약해지는 흐름이 나오죠. 자, 이 흐름은 이미 신흥국 쪽에 자금 빼는 것을 이 부분은 반영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공매도가 5월 달로 연기가 됐잖아요. 이거 실망한 외국인들 빠져나갔겠죠. 또 비달러 자산 쪽에 투자했던 그 외국계 자금은 또한 빠져나갔을 거라는 이야기죠. 달러가 강해지고 또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럼 우리 외국인 수급은 제한적이고 다른 신흥국보다는 우리는 경제 성장률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거나 그런 위험성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럼 연기금융 계속 좀 팔아주고 있고 4월 말 정도 돼서 기금운용위에서 뭔가 우리 리밸런싱을 통해서 주식 비중을 늘린다면 더없이 좋은 호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에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크게 영향은 없지만 지금은 약간 좀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가지가 않은 거죠. 자, 근데 이 개인 투자자의 움직임을 외국인들이 좀 대체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횡보장세에서 대응주 안간이 좀 삼성 안 되겠어 팔고, 또 요즘에 배터리 관련주들 안 좋죠. 그래서 팔고 하다 보니 크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신흥국 펀드에 또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한다고요. 그래서 신흥국 펀드를 보면 외국인들의 어떤 유입 경로를 잘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백신 접종하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1조 9천억 달러 추가 부양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서비스업 지표가 개선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을 볼 때 언제 본격적으로 들어올지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신흥국 펀드 플로우를 잘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 서비스업 지표가 좀 강해지는지 이렇게 되는 것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서비스업 지표가 좀 강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신흥국 투자에 좀 부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봤던 게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목요일 날 급락이 나와서 우리도 급락 출발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샀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면 한 이 정도까지는 상한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장 중반에 외국인들이 막 계속 들어가서, 그래서 하는 사이에 그냥 계속 올리면서 장 막판까지 이게 이어졌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이때 샀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기관들이 또 샀다고요. 또 최근에는 또 기관 외국인들이 또 같이 사는 경우도 있다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기타 경기 민감 업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빼서 코스닥 쪽으로 들어온다고요. 삼성전자는 부정적이죠. 다만 인텔이 파운드 쪽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했다면 그 관련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좋아지니 또 기타 소부장 관련주로 낙수 효과가 있겠네 하면서 요즘 반도체 관련주들 또는 바닥을 치고 또 암하케나 이런 하케가 있는 그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주들을 저가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매수를 좀 하는 흐름인데, 자, 그럼 외국인 기관들, 특히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부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급 요인인데,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눈독을 조금씩 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도 좀 가세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코스닥이 왜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눈독을 들이냐 이렇게 보면, 일단은 좀 그동안 코스피보다는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평가 메리트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앞으로 실적 장세에 돌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이 좀 잘 나는 기업들이 코스닥에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경기에 덜 민감한 업종이 다수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수익률을 이제 확인하고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걸 사고, 또 걔네들 빠지니 또 안간히 매도를 하고, 요즘 보면 코스닥에서 누구 테마네 아니면 또 기타 어떤 테마나 하면서 테마주들이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좀 자금을 빼서 코스닥에 투자를 해볼까 이런 심리가 좀 강해졌고, 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업종은 잘 못 가고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매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업종을 피해서 코스닥 쪽으로 오다 보니 코스닥의 매수세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명히 국민연금이 연못안의 고래로서 우리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아직 단비는 희소식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4월 말까지 좀 기다려보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를 하고 있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다. 특히 코스닥 쪽에 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른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스닥이 법인세 인상이나 아니면 추가 규제 때문에 조정을 받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불씨를 살리는지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혹시 주 초에 약간 쉬어갈 것이다. 근데 주 중반 이후에는 무조건 주말 후에는 올라가야 된다고 이제 제가 공개 방송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다행인 게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시장을 투자해도 되는지 아니면 글로벌 시장, 신흥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형님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최근에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7년물 국고채 금리 입찰하는데 그닥 좋지 않는 시장 여건이 형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크게 변동이 없었죠. 그래서 쇼크는 없다. 그리고 최근에 파월이 매파적으로 좀 전향을 했죠. 야,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으면 국채나 MBS나 이걸 좀 투자를 좀 줄이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테이퍼링 우려보다는 오히려 경기가 살아난다. 국채 금리 뭐 이 정도야 뭐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 뭐 IT 버블 때는 4%까지 갔는데 지금 뭐 1.67 나오는 거 이 정도는 일상화될 것이다. 시장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S&P 500 기업들 있죠. 상당히 좀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실적 뭐 상당히 좀 좋았죠. 4분기 때. 그래서 시장이 이전보다는 훨씬 체질이 개선이 되고 시장을 앞서 나가는 채권 플레이어들이 혹시라도 이 추가 부양책이나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면서 국채 금리가 튀는 것을 대비해서 좀 미리 선행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약간 일시적으로 채권 시장 교란이 주시장으로 이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고 있고 또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다면 됩니다. 다만 국채 금리가 튈 수 있는 요인은 또 있어요. 지금 이게 10년물 국고채 금리 차트인데 1.7% 넘어섰다가 1.6%로 안정이 되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 3월 31일로 종료가 되죠. 그렇게 되면 대형 은행주들은 일단 국채를 좀 매도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거든요. 그럼 국채가 매도를 하게 되면 공급이 많아지게 되죠.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자를 좀 많이 줘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국채 금리가 튈 수가 있는데 이 튀는 것도 또한 저는 일시적인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봐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나스닥이 빠지면 그때는 우리가 좀 우리 포트폴리오도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우리 시장이 못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은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채금리 이야기부터 글로벌 증시까지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는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최근에 그 플랫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네. 상당히 좀 좋아요. 우리 MC님께서는 암입니까? 아닙니까? 저요. 저 암이죠. 아, 그렇습니까? 자, 우리 뭐 방탄소년단 제가 봐도 뭐 우리 국위도 선양하고 상당히 좀 음악도 좋은데 저는 이 방탄소년단 관련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3년도 개명을 했는데 뭐 엔터주가 아니라 이건 엔터주를 넘어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그 BTX가 움직임이 좋았던 것은 이제 전반적인 우리 증시의 기조가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KT가 뭐 4천억을 투입해서 드라마 제작에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죠. KT도 맨날 안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플랫폼 쪽으로 진화를 하는데 뭐 통신주든 아니면 엔터주든 이런 기업들이 이쪽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고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악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움직이죠. 뭐 공연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공연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는데 약간 눈을 돌려서 우리는 저 플랫폼 쪽에서 뭔가 매출을 좀 창출해 보자 하면서 이쪽이 좀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 위버스라고 하는데 위버스에서는 뭐 팬하고 뭐 방탄소년단하고 이 서로 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방탄소년단이 쓰던 방석을 팔던 모자를 팔던 아니면 캐릭터를 팔던 이런 굿즈를 많이 팔면서 전체 매출의 한 40%를 이쪽 위버스에서
창출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상당히 좀 뛰어난 그런 기획력을 가지면서 좀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공연이 없어요. 공연이 없는데도 실적이 뭐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엔터 3사에 포함한 그 영업이익의 2배를 벌어들였어요. 그리고 매출도 한 160%까지 급증이 나오고 이게 뭐냐면 방탄소년단에 관련 매출도 있지만 뭐 레이블 인수해서 여자친구나 세븐틴, 뭐 지코 이런 앨범 판매량도 170%까지 육박을 하면서 흐름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에 의존하는 빅히트가 아니라 기타 다른 여자친구나 이런 좀 인기 있는 그런 그룹들이 인수를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눌림목 줄 때 한번 공략을 하는 전략이 좋고 또 최근에 월트 디즈니가 OTT에서 디즈니 플러스를 하반기 때 우리 키스타하고 같이 한번 출시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는 다른 뭐 엔터주들 보지 말고 엔터 주면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그런 빅히트나 아니면 키스트를 좀 보시면 좋은데 정확한 어떤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좋았던 게 이런 플랫폼 기업이나 이제 또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최근에 그 반도체 관련주들도 일부 좋아진다고요. 대형 반도체 종목들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뭐 실적이 뒷받침이 되거나 아니면 뭐 기타 협업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움직임이 좋아지는데 자, 최근에 인텔이 2023년도까지 7나노 쪽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뭐 한 20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 이것도 우리가 힘드니까 정부에서도 좀 지원해주고 바이든 정부가 보조금도 좀 지급해주면서 또 MS나 IBM하고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장을 좀 파운드리 시장을 키워보자. 그렇다면 이 시장이 분석 자료 같은 데에 의하면 한 8%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낙수 효과 기업이 뭐가 있겠나 보면 장비 업체 중에서는 이제 일부 종목들이 좀 올라갔고 저도 뭐 테스나 원익QN에서 이런 종목들을 좀 제시를 해서 쭉 뭐 더블 시세 이상을 보자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 근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초기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는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고 백광산업은 이게 뭐 좀 병영이 좀 창궐 하게 되면 그런 뭐 말라리아 관련주나 아니면 뭐 이런 관련주인데 이게 시가객 소재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고순도 염화수소를 국산한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협업 관계를 통해서 한번 상승이 나왔다. 눌림목을 줬다고. 이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한번 접근하면 다음 주에 좋은 승부가 날 수 있고 기타 이제 막 떠오르는 그 해처럼 이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들은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나 ST나 STS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세한 전략은 이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런 종목들도 잘 보시면 좋다.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동차 부품주를 봐라.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를 보자.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애플카 관련주들은 계속 좀 관찰을 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구형테크나 대성엘텍이나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을 계속 보시고 그다음 아이오닉 관련해서는 한원 시스템이 장 초반 월요일 날부터 강하게 움직이더니 눌림목 주고 장후반에 주 후반에 한번 올라갔다 하는데 이 중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원 시스템이나 뭐 또 현대공업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전략이 좋고 요즘에는 이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너무 테마주 쪽으로 올리고 뭐 불필요하게 테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TV에서는 되도록이면 이제 뭐 누구 관련주네 이런 부분보다는 전략을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이러이러한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라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시장 대선이 선거가 이제 4월 달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좀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일시적으로 대권까지
오세훈 시장이 좀 도전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럼 그 전에 이걸 올릴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 전에 한번 올렸죠. 근데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뭐 킹이 될 수 있냐? 그거보다는 킹메이커 정도는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어떤 지지율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고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과연 이낙연 대표 지지율을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재명 지사가 등판할 수 있고 또 이재명 지사는 약간 좀 여당과 이렇게 좀 각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알릴레오를 운영하는 그런 또 좀 주자도 또 시장에 좀 관심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전략을 좀 짜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관련주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이런 방송은 뭐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전략만 가지고 좀 대응하시면 되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어쨌든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또 상승 초기 종목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종목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서 반드시 교체 매매를 해서 좋은 수익 전략을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리뷰 그리고 다음 주 투자 전략 짚어주세요. 네. 이번 주에는 자동차 부품주 생각보다는 강한 랠리는 안 나왔지만 주초에 좀 랠리가 나왔고 또 주후반에 랠리가 나온 종목들도 있거든요. 자, 좀 별로 좋지 않는 그런 행보 이상 나오는 종목들은 일단은 좀 제한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잘 계속해서 보시면서 제가 지난주에 뭐 윤석열 테마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잘 움직였는데 시장에서 윤석열 관련주로 해제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제가 2월 27일, 3월 6일, 3월 13일 이런 조선주를 말씀드렸고 연초에 제가 이것만 보자. 주도주 키워드는 ITBT에서 아바타, 그다음에 건조자다, 건설, 조선, 자동차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자동차나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1월 달에 움직였었고 제가 12월 19일, 26일에 말씀드렸는데 근데 조선주나 최근에 건설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지죠. 건설주들은 여전히 뭐 수장이 바뀌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기대감이 있으면서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조선주들은 제가 제2의 부흥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뭐 2월 말 3월 달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수주 잭팟이 터트려지는 거죠. 원래 뭐 카타르에서부터 전해오는 소식 때문에 뭐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수주 잭팟은 터트려졌어요. 다만 이 조선주들이 배를 만들 때 화물을 싣는 화물창 있죠. 이게 성가의 한 5% 정도의 어떤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수주는 많은데 수익은 안 난다고 했죠. 근데 이게 개선이 되려면 한국형 화물창이 개발이 돼야 된다 했죠. 한국형 화물창이 개발이 됐는데 LNG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96도 아래로 떨어뜨려야 되니까 여기에 액화를 하게 되면 이슬이 맺히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그래서 한국형 화물창이 상용화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한국형 화물창으로 상용화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되게 되면 조선주는 정말로 제2의 부흥기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그게 혹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잡히면서 물동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배를 만드는 배를 요구하는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움직임이 났죠. 10% 이상 나왔으니까 저도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해드리고 한 2주 전에 이제 저는 한국조선해양을 저희 투자자들한테 제시를 해드렸는데 뭐 한 10% 올라가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막 팔아야 되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선주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쭉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들고 가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다면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볼 건 뭐 국채금리가 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스닥이 살아나는가 여기서 횡보가 나오고 조정을 받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스닥이 법인세 인상이나 아니면 규제 강화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만 되고 나스닥에서 슈팅 한번 팡 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편안한 시장이 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빅히트나 키스나 이런 플랫폼 컨텐츠 업체들을 좀 보시고 원익 IPS 뭐 기타
반도체 소부장을 좀 보시고, 그다음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일부 좋은 종목들이 있고요. 최근에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테마주들 올라가고 테마주들도 그냥 전혀 안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팡 치고 올라가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요즘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간다고. 근데 사실 뭐 혼자 매매하는 거라면 중소형주 매매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뭐 누구의 어떤 전략을 받아서 매매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사실 중소형주는 거래량이 많지 않고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 종목들만 올라가다 보니 분명히 시장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별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저는 정치 테마주들, 시장에서 거론이 되는 정치 테마주들은 좋은 타이밍에 온다면 실적이 좋거나 뭐 성장성이 대두가 된다고 매매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굳이 없는 뭐 것을 만들어내서 막 그렇게 매매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보시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뭐 세세하게 종목 콕콕 찍어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종목을 찍어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시기가 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물려 있어, 삼성전자 물려 있으면 아니면 뭐 기아차 물려 있으면 리밸런싱을 통해서 앞으로 더 빨리 올라가고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하고,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은 타이밍이 오면 그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은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는데 주식은 딱 2번의 기회가 있어요. 올라가기 전날 2시 50분, 그리고 당일날 올라가는 날 살짝 갭상승을 떠서 살짝 눌러주는 이 2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시장이 팡 치고 올라가면 이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없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리밸런싱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사실은 2월 달에는 그닥 좋지가 않았거든요. 투자자들하고 같이 하는데, 근데 3월 달 지나고 뭐 4월 말로 이루어지면서 2월 말부터 해서 흐름이 좋은데, 돈을 버는 게 보니까 리밸런싱을 통해서 플랫폼 기업이나 좋은 종목들, 상승 초기 종목들을 사면 된다고요. 그래서 뭐 지니 뮤직을 최근에 한 1주 전에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뭐 상한가를 치면서 좀 급등 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꼭 오늘은 참석하셔서 좋은 종목 얻어가시고 좋은 전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